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일영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코로나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여러분 건강에 특별히 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실은 항상 밝혀지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기다려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우리 범죄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실체를 밝히고 예방하는 그런 의미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또 인사를 한번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한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전히 강아지를 사랑하고 있는 개화범 고주영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네요. 두 분 다 백신 맞으셨나요? 네. 노쇼 백신. 네. 일단 뭐 백신이라도 맞고 우리가 뭐 견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이제 그 주제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범죄가 사실은 굉장히 끔찍하고 정말 어떻게 해결을 할지도 모르는 답답한 일들로 계속 이어지는 범죄고요. 최근까지도 이것이 어떤 그 법률적 정의나 법률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뚜렷하게 시행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큰 범죄로 발전되기도 하고요. 살인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 올해 초까지도 이 범죄 처벌이 단순히 그냥 범죄라기보다는 경범죄로 취급이 되어가지고 벌금 10만 원 정도에 그쳤던 이런 그 범죄인데 혹시 어떤 건지 짐작이 되시나요? 네, 이거 뭐 제가 그래도 나름 범죄학을 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 요즘에 그 스토킹 범죄라고 하죠? 아, 네네네. 맞습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쯤 이제 벌써 이제 뭐 시행을 이제 곧 앞두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한 20년이 넘도록 계류되어 왔던 스토킹법이 이제 통과되어 가지고 곧 시행이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서는요, 이 스토킹 범죄가 너무 안일했습니다. 형법상에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 예를 들면 살인이나 상해가 일어나면 그에 따른 형법적 처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연 스토킹을 한다는 이것 자체가 범죄인가? 또는 뭐 예전의 사고를 보면 뭐 그냥 좋아서 쫓아다니는데 라는 이런 아직도 관념을 갖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은 스토킹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정확하게 논의되지도 않고 이거 어디까지가 스토킹이야? 뭐 이렇게 좀 모호했고요. 또 법률 자체를 제정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뭐 이유에 의해서 좀 지장을 받고 이어져 왔는데 결국은 이제 3월 24일 올해 3월 24일에 스토킹 처벌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해서 이제 곧 시행이 됩니다. 그렇죠. 국회에서 1999년에 첫 발의돼 갖고 22년이나 걸렸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는 거의 정지돼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범죄 종류에 따라서 징역 3년 혹은 5년 이하의 벌금도 3천만 원, 5천만 원 이하 이렇게 처벌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 그 3월에 일단 통과됐죠. 3월 네. 24일 날. 그런데 이게 바로 법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이 공포가 돼도 6개월이 지나야 이게 그렇죠. 적용이 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 이 안에 음. 그러니까 뭐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7월쯤인데 이 7월쯤에 뭐 스토킹 범죄가 일어나도 그 전에 벌금 10만 원 정도 이렇게 그렇죠. 처벌이 되는 거죠. 일단은 뭐 소급해서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행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뭐 우리 사회가 많이 겪어왔죠. 사실 뭐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뭐 무슨 법 이렇게 만들잖아요. 네, 어찌됐건 이제 오늘부터 몇 주 동안에 걸쳐서요. 여러분들하고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또 이 범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특히 이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또 그 과정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아본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유튜브에서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처럼 실체를 좀 정확히 이해를 하고요. 그들의 심리를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단순히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법에만 의존할 것이냐, 우리 개인은 또 어떤 뭐 서로들의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은 세 건의 사건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사건에서는
가장 최근에 발생한 사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비극을 가장 먼저 눈치챈 건 피해자의 친구였습니다. 2021년 3월 25일 친구는 24살의 미진 씨를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나기로 약속돼 있었지만 미진 씨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평소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기 때문에 걱정된 친구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고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미진 씨 어머니와 동생에게도 전화를 했지만 아무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걱정된 친구들은 119에 신고를 했고 위치 추적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 모녀의 휴대전화 위치는 모두 집안에서 확인됐습니다. 곧 119 구급대가 도착해 문이 강제 개방되면서 그 참혹한 비극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세 모녀가 집안에서 모두 사망한 채 발견된 겁니다. 피해자들의 사인은 목 부위 자상으로 급소의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세 모녀 모두 목에 자창과 절창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법의학 교수는 경동맥이 목 중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데 그것이 손상됐다며 그 자체로 살인 의도가 충분히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발견된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거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는데 목과 팔목, 배 등을 칼로 수차례 자해한 상태였습니다. 발견된 남자는 세 모녀를 무참하게 살해한 범인 24살의 김태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습니다. 소위 세모녀 살인 사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살인 사건을 굳이 피해자들의 신분이나 뭐 상황을 지칭하면서 이렇게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야말로 김태현이 저지른 김태현 살인 사건입니다. 범인 이름이 공개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공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피해자를 세 분이나 되기 때문에 지칭할 때 이렇게 그 가명으로 하는 것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국 이제 어머니와 한 집안에서 생활하던 두 자매 이 세 분이 참 무참히 살해당한 안타까운 사건이죠. 처음 사건이 보도됐을 때 여러분들도 뭐 충분히 뭐 공분하고 이 처벌에 대한 그 얘기들 또 수위를 많이 높여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들을 하셨을 텐데요. 기존에서 경험을 해봤던 것처럼 피해자들의 고통이나 안타까움들이 얼마나 컸을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 정말 그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기자님들 질문 일일이 다 답변 이제 못 드릴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에서는 정말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가족분들에게 하고 싶은 거 없습니까? 네, 지금 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놔주시겠어요? 팔 좀 놔주시겠어요? 네. 일단 이렇게 뻔뻔하게 눈 뜨고 있는 것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진짜 살아있다는 것도 정말 제 자신이 뻔뻔하게 이제 생각이 들고 유가족분들 저로 인해서 피해 입은 모든 분들께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왜 죽였습니까? 이 앞선 자료를 보면 유가족한테 사과를 하겠다면서 무릎을 꿇고 저런 멘트를 했거든요. 어느 방송에서 봤는데 범인이 경찰에게 팔짱을 풀어달라, 그리고 저렇게 무릎 꿇고 카메라 앞에서 사죄한 건 처음이다, 이런 말이 있었더라고요. 죄송하다는 말이 진실로 느껴지지 않고 일종의 퍼포먼스로 느껴지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거는 뭐 퍼포먼스가 분명 포함되어 있죠. 근데 저도 처음 봤어요. 죄책감을 표현하는 뭐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죄책감은 아니에요. 근데 차차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이유에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수사하는데 팔을 놔달라 뭐 이런 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여러 차례 아마 이미 자기가 조사받는 내용보다는 나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카메라를 수많은 사람들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에 대한 자기중심적인 여러 가지 어떤 이 머릿속에서의 연습들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짓고 자백을 하고 이제 그 증거가 밝혀져 가지고 송치가 되면서 자기가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는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에 정말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팔을 놓아달라고 하고 뭐 무릎을 꿇고 뭐
딱 이렇게 그 저 카메라들을 뭐 훑어보면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순간순간에 이렇게 결정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 머릿속에 자기 나름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그 욕구나 욕망들이 가득 차 있을 텐데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자기가 대국민을 마치 성명을 하듯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미 자신의 행위와 처벌에 대한 이런 문제,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그냥 이제 전 국민이 나를 알아 이런 뭐 요즘 소위 얘기하는 관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심리도 좀 포함됐다고 보이는 거예요.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뭐 이렇게 앞을 영시하고 자신에 대한 어떤 그 행위에 대한 그 뭐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둘러보면서 아주 그 오만한 태도와 표정을 보여주거든요. 이것은 이미 그 죄책감과는 거리가 먼 정말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 퍼포먼스, 일종이다, 쇼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김태현이가 그 새 모녀를 목에 그 경동맥이 전부 잘릴 정도로 목 부위를 굉장히 공격을 했다고 하는데 그 배나 가슴 부위 등을 이렇게 공격하지 않고 목에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물론 이제 뭐 범인이 김태현이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놈이기 때문에 그런 피해자들의 치명적인 것을 공격했다고 보여지지만 이 사실은 범죄 현장에서 보면요, 여러분 공격 부위에 따라서 그 범죄가 계획적이다라고 하는 몇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면 몇몇 뭐 이런 그 단서들만 가지고 전체를 확대하거나 또는 뭐 너무 축소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성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목 부위를 공격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피해자가 여러 명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만약에 내가 공격을 했을 때 뭐 실패를 했다라고 하면 피해자가 이제 뭐 고함을 치거나 뭐 또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을 자기가 차단하기 위해서 아주 치명적인 곳을 공격을 하게 되는 이런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치밀하게 자기가 알아보고 또 어떤 방식으로 공격할 것인지를 스스로 머릿속에서 상상 속이지만 자기 머릿속에서 이렇게 꾸려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계획성을 의미를 합니다. 실제 이 체포된 이후에 그 김태현이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에 의하면 어떤 그 빨리 사람을 살해하는 법 뭐 이런 거를 검색을 했던 흔적이 나오거든요. 이런 걸로 본다면 이 목 부위를 공격했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범행을 좀 그 실패하지 않고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계획성에 따라서 나타난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검색을 한다고 실제 응용하기가 쉬운 기술이 아닌데요. 24살의 그 나이에 청년으로서는 무슨 전쟁에 투입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근데 일단 김태현 본인은 살인을 하고 나서 자살을 하려고 자신의 목, 배, 팔목 등을 뭐 칼로 자해했고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후 병원에서 옮겨 치료를 보니까 그러고 나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자살을 하려고 했다면 이런 방법을 다 습득한 친구가 굳이 자기도 자기 목을 찌르지 자기는 그런 상태 없는 얕은 상처를 내고 그리고 치료를 돼서 나아질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면 이것도 자살의 의도가 있는 건지 아니면 마찬가지로 퍼포먼스의 하나로 봐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제가 그동안의 사건이 이게 투입이 되면서 몇 건 정도가 있었는데 범인이 자기가 현장에서 자살을 마치 시도하는 흔적들 또 시도를 하려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사실은 있어 왔어요. 근데 이 범죄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실제 절대 죽지 않습니다. 자살을 하려면 실제 시도하거나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치명적인 장소들을 자기가 공격을 해서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아주 이 비열하게 자기는 실제 죽지 않을 만큼의 어떤 자해 행위를 하면서 마치 이 범죄의 결과에 대한 나의 죄책감을 표현한다. 이런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의도일 뿐이지 실제 스스로 죽지는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언론 보도에 대한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그 초창기의 뭐 어떤 그 보도들을 보면 그 피해자인 그 당사자 언니가 뭐 이 김태현과 사귀던 사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추측성 보도가 좀 나오긴 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절대 그 전체 상황을 다 수사한 수사팀의 그 말에 따르면 사귀는 사이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정말 범죄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